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선언에 대한 또 우리의 반응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못지않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건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강은지 국제민주연대 코디네이터와 함께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본이 그랬어요. 일본이 그렇게 나오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방금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는 사실 외교적인 스탠스를 애매하게 취해야 되는 입장이니만큼 안타까운 입장이죠. 네, 안타까운 입장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또 성명 역시 애매하게 나왔죠. 뭐 우려스러운 뭐 시선을 보이고 그다음에 투명하게 진행해라 이런 주문을 네네. 일본 측에 했는데 중국은 또 사정이 다르잖아요. 아예 대놓고 우리를 겨냥하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발표가 나고 바로 직후에 중국 측에서는 이 행위를 들어서 일본이 아시아의 평화를 훼손하는 전대미문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어요. 그런데 또 그러고 나서 바로 그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그러면 일본의 집단자위권 해석 변경에 대해서 뭔가 나오겠구나라고 기대를 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안 나왔어요, 그게. 그래서 또, 왜 이런 모습을 취할까. 그것이 궁금했었던 차에, 네. 이제 어제 그 특별 오찬의 예. 비공식 성명이라는 형태를 빌어서 한국하고 중국이 이제 집단 자위권 해석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놨죠. 그래서 아마 그런 배경을 두고서 그러니까 중국 측은 계속 공동성명에 어떻게든 이걸 넣고 싶었는데 네. 역시 이 한국의 애매한 태도 때문에 공동성명에는 넣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것이 맞습니다. 제가 네. 외교부 당국자들한테 직접 들었는데 그렇죠. 당연히 중국은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네. 애를 쓰고 근데 다만 한국은 애매하자나요. 아까 애매하죠. 앞서서도 말했듯이 애매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공동성명이 나왔는데 그 중요한 건 비공식 성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렇죠. 실제로는 공동 보조를 취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도 사실 조금 말들이 많았어요. 뭐 네. 하려면 뭐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뭐가. 꼭 돌아서 가면서 막 예. 사실 누구나 다 한국과 중국이 무슨 입장인지는 그렇죠. 반대한다라는 거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걸 굳이 우회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그랬죠. 있었나 싶은데 실제로는 어떤 생각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공식적인 네.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될 것이냐는 사실 다른 문제긴 해요. 근데 그렇죠. 공식적으로 그렇게 티나게 얘기를 안 해도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또 미국이랑 또 일본 생각을 우리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그나마 어떻게 보면은 양보를 해준 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국 입장은 사실 명확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미국과 일본 이게 딱 그 구도 자체가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중국을 견제하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택할 수 있는 입장은 그러면은 중국도 역시 여기에 대해서 견제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고리가 또 한국인 셈이거든요. 북한 문제도 있고 네. 경제적으로 우리와 굉장히 결속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한미일 삼각 고리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한국이다라고 중국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네. 미국과 일본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밀접하죠. 네, 그리고 또 사실 미국과 일본은 이 북한 문제 때문에 굳이 어떤 그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밀어붙여도 되는 나라지만. 네, 한국은 이게 참 그 북중 관계도 고려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나라야. 그쪽을 공략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네네. 근데 중국은 지금 일단 계속 그런 공세로 나올 것 같아요. 중국이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2년 말에 집권을 하면서 제일 처음 내세운 것 자체가 중화민족의 부흥이었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꿈 막 이러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거대해요. 네, 그래서 과거 패권국의 지위와 영광 이제 되찾을 수 있다. 이런 거를 내세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미국은 또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이거를 깨기 위해서는 그러면 한국밖에 없다. 이렇게 된 셈인데 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지금 경제적인 면, 군사적인 면 다 지금 공략을 해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또 어쨌든 지금 아시아에서 펼치고 있는 전략 자체가 뭐 아시아 회귀 전략이든 아시아 중심 전략이든 간에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에서 자신들이 잃어버린 패권을 미국도 찾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군사적으로 많이 그 지원을 하고 있는 셈인데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이 중국에 대해서 그런데 딱히 지금 할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그 환태평양 경제 공동체 협약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권이죠. 네.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중국을 빼고 지금 논의를 진행하면서 일본 가담했고 거기에 이제 한국도 계속 끌어들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또 중국은 역으로 그래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라는 걸 이제 아시아 개발은행에 맞서는 걸로 중국이 주도해서 중국이 그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절반을 출자를 한대요. 아무래도 후발주자니까 돈 좀 많이 그렇죠. 내야 들어오겠죠. 네. 근데 거기에 또 한국을 계속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일단 계속 애매한 입장. 그래서 협의해 보겠다. 그죠. 답은 안 주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근데 이 미국도 지금 이게 아시아 회계 중심 전략에서 문제가 되는 게 미국도 군사적으로 수입할 여력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 군사비나 이런 부분들이 막혀 있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절벽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 네. 돈이 없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요. 네. 게다가 이제 어떻게 아프간 전쟁 종식되면서 좀 중동에 들인 돈을 좀 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라크 봐요 요즘. 네, 이라크도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바로 시리아 터졌죠. 그랬죠. 예.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 국방 예산에서도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그 국방 예산에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율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8%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국방비 증액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부분을 누가 채워줄 것인가? 네, 그래서 여기서 일본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군사력, 국방비 둘 다 일본은 해줄 수 있잖아요. 공동 분담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든든한 파트너다 해가지고 당연히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집단적 자위권 도입 적극 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일본은 그 김에 2차 세계대전 네. 이후에 묶여 있었던 그런 보통 국가의 지위를 이 김에 찾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윈윈하는 거 네, 같아요. 미국은 미국이랑 일본은. 네, 미국은 손 안 대고 코 풀고. 네. 그런 셈이죠. 예. 게다가 이 그 주일 미군의 특성이 또 있어요. 주한 미군 같은 경우 물론 한반도에 지금 미군이 있긴 하지만 네. 이 주한 미군은 다른 지역에 투입이 안 되는 성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아예 못 박았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데 주일 미군은 다르거든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네, 글로벌 전력 배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기동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위대로 네. 묶여 있으면 집단적 자위권 없으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집단적 자위권 도입하겠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 당연히 미국 찬성하고 나오고 이대로 두면 계속 가겠죠. 이렇게. 실제로 미국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도 계속 군사협력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 베트남이랑 필리핀 이렇게 쭉 보면 네. 그 요즘에 미국과 관계 개선 그리고 심지어 필리핀의 경우에는 미군이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는 그렇죠. 지경이었는데 22년 만에. 그렇죠. 그렇게 힘들게 빼냈는데 네. 또 들어갔어요. 네. 여하튼 그렇게 지정학적인 그런 보면 중국을 쫙 포위하고 있는 듯한 인상도 받습니다. 그렇죠. 베트남, 필리핀 지금 다 중국과 그 해양 도서 문제로 계속 갈등 빚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필리핀하고 또 군사협력 그 22년 만에 다시 이제 미군이 주둔할 수 있도록 협정을 맺은 다음에 지난 5월, 6월 연이어서 두 차례나 그 미국과 필리핀 간의 그러니까 그 합동 군사 훈련이 대규모로 실시가 됐어요. 중국아 보라 이거군요. 그렇죠. 한마디로. 그 6월 30일에 있었던 마지막 군사 그 합동 훈련 같은 경우는요. 아예 지금 중국하고 분쟁을 겪고 있는 스카보로 섬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에서 대규모 훈련을 했어요. 아주 강력한 메시지네요. 네, 그렇죠. 노골적인 지금 메시지네요. 네, 베트남, 필리핀 다 지금 미국이 이렇게 함께 힘을 합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 한국한테도 미국이 좀 요즘 아쉬울 것 같아요. 너도 네. 우리의 그 대중국 견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일본이랑 사이는 안 좋고 우리가 하자는 무기 체계는 왜 그렇게 빨리빨리 그렇죠. 안 하냐. 그 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 네, 사드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한국이 참여해주기를 희망을 밝혔잖아요. 그 발언이 순식간에 막 며칠 네. 사이에 막 쏟아져 나왔었죠. 그렇죠. 그런데 또 이 한국 정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되게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계속 애매해요. 네. 그러니까 뭐 주한 미군에 니네가 설치하는 것까지는 우리 뭐라고 안 하겠다. 근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체계에 편입되는 거는 그거는 답을 못 하겠다.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또 미국은 또 이제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정보보호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도 강력하게 밝히고 있어요.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거죠, 그게. 그렇죠. 이게 그 이 정보보호라는 게 사실은 군사협력과 관련된 체계니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한국 애매한 입장, 또 아까 말씀드렸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그 중국의 제안에 대해서도 또 애매한 입장.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이런 논의가 진행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거 예상 밖인데라는 반응을 보이기까지 했거든요. 저 참여를 해줄 줄 알았는데 예상 밖이야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모습을 보이던 한국이 중국이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개발에 대해서 제안을 하니까 계속 협의해 보겠다라는 거. 그걸 이런 입장 밝힌 것만으로도 미국 입장에서는 얘네가 입장이 어느 쪽이지? 이러면서 의심스러운 눈길을 벌써 보내고 있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참 동북아 지역에 너무 핫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중국이라는 이제 거대한 패권 국가, 떠오르는 패권 국가, 그리고 미국이 위시한 그 사드를 비롯해서 그 군사적인 어떤 배열이 쫙 이루어지다 보니까. 근데 지금 실제로 이 아시아 지역에 그 군비도 엄청나게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2012년에 군사균형보고서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요. 중국군이 258만, 북한군 120만, 한국군 65만, 일본 자위대 24만. 그러니까 467만 명의 대군이 이 가상의 적으로 서로를 대고서 딱 대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이 해외 주둔 병력도요. 주한미군, 주일미군 합치면 6.5만 명이래요. 근데 유럽 전체에 있는 해외 주둔 병력이 8만 명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만 보면 엄청난 거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일본이 이제 집단적 자위권 행사하겠다라고 나오게 되면 당연히 중국 가만히 안 있겠죠. 그렇게 되면 아시아의 이 군비 경쟁 한층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겠죠. 예, 긴장도는 훨씬 더 높아지겠죠. 인상적인 숫자네요. 유럽 전체가 8만 명일 때 이 지역이 467만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예요. 그렇군요. 그런 가운데 이제 북한이 또 여기서 변수로 작용을 하는데 한미일이 사실 북한을 어떤 핑계거리로 삼아서 우린 북한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친하게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거야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이랑 지금 북한이 또 요즘 나치자 문제로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지금 한일 관계가 경색이 되니까 그걸 뚫어볼 돌파구로 북한을 또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북한과 중국이 가까워지기를 원하지 않고 또 북한과 한국이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빼놓고 가까워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본과 북한의 관계를 조금 개선하면서 이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약간 양보하고 또 협의를 하면서 북일 관계 개선을 통해서 또 역시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이 삼각관계를 깨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어떤 영향력을 축소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좀 일본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그 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남북이 자기를 빼놓고 가까워지는 것도 일본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뭐 심지어 조만간 아베 총리가 그 방북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참 그럼 우리나라 굉장히 열받겠네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북일이 관계를 개선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개선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것도 이유가 일본 납치자 문제라는 인도적 사안이니까 못하게 하기가 애매해요. 어떻게 반대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냥 지켜보고만 있자니 지금 남북 관계는 이렇게 깝깝한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전선이 복잡한데 사실 우리가 남북 관계를 주도하지 못하는 것도 여기서 커다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복잡한 만큼 한국이 좀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끌려다니다가 아무것도 실리도 못 얻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지금 명분도 없어 보이는데 우리만의 외교적 룸 그리고 군사적인 어떤 가능성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한반도에서라도 좀 주도권을 쥐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은직 국제민주연대 코디네이터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